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권용숙 변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채권 해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그 전에 베트남과 그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강의가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베트남 그 정경태 변호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과 목차 면에서는 그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뭐 동남아에 있는 그 개발도상국으로서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발표를 아마 베트남을 안 들으시고 인도네시아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겹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잘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목차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소멸시효 제도라든지 그 재산 은닉 방지 제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간이한 집행 권한 취득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법원의 재판 절차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중재가 어떤지, 그리고 법정 관리 및 파산 절차를 통해서 어떤 대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저희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의 그 채권 일단 먼저 상사 소멸시효, 민사 소멸시효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온 지 이제 한 만 9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소멸시효가 경과돼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인도네시아 민법상에 일반 채권 기타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30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상사 채권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특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경과돼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또는 뜻밖의 한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소송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도 그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정작 소송을 이제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뭐 제3자한테 처분해 버리게 되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책임 재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무용한 소송이 되는데 일단 형사상으로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에 존재하는 강제집행 명탈죄라는 규정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상당히 이제 모럴 해저드 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제3자한테 처분하는 그런 행위들이 상당히 만연한 게 인도네시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사 그 사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은 인도네시아는 민법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파산법상에도 이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채권자 사행위 취소를 신청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됐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전 처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보면 보전 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고, 근데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한국처럼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채권의 보전을 이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물론 제 경험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그 소송의 그 사건, 동일한 사건 내에서 이게 어떻게 별건으로 어떤 별도 소송, 별도 사건, 별건으로 취급되진 않고요. 그래서 동일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었고 그 당시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 전체 소송 기간이 1심 소송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 선고할 때까지 대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때 그 사건에서는 그 확정 판결이 아니고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보존 처분 결정을 내려줬었더랬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그 보존 처분을 결정한 그 법원의 재판부가 있는데 그 재판부의 그 법원장의 승인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가 워낙 이따 설명드리겠지 잘 아시겠지만은 법원이 부패 해 있고 법원이 공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고로서는 보전 처분에서 그 승인 인정 결정이 떨어져서 보전 처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라도 법원장 단계에서 또 어떤 어떤 그 적법하지 않은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보존 처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베트남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파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급 명령 제도, 한국에 존재하는 지급 명령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사적으로 어떤 공증인의 면전에 출석해서 약속은 공정증서 같은 그런 방식으로서 집행권원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도 인도네시아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 재소존 화해 신청을 통해서 그 확정 판결과 같은 그런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인도네시아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 1심 판결 또는 2심 판결을 에서 승소 판결을 또는 일부라도 승소 판결을 득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고 그걸 통해서 채무자의 피고의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소액 사건 심판 절차가 있지만 인도네시아 법령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쭉 단점만 쭉 나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만 쭉 존재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상황 인도네시아 상황에 저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원을 통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한국과 같이 마찬가지로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일이라고 해서 이 그 슬라이드 상에 1회부터 15회 대략 15번 최소한 15번 정도의 재판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총 기간은 6개월 정도로 권고가 되는데 물론 훈시 규정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6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6개월의 의미는 이 표상으로 5번부터 6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정 절차 진행되는 걸 보면 거기서 어떤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화해가 되는 경우는 제가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조정 절차는 정말 무용한 그런 절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또는 조정위원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상 제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그다음에 초기에 소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까지 다 합하게 되면 저는 한 10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1심 판결을 득할 때까지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심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항소심과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상고심은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 그렇게 각각의 그 이유서와 답변서만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더 공방이 이어지거나 항소심이 사실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1심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사실심으로서 1심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소송의 특징을 제 경험상 쭉 한번 써봤는데요. 소송 진행의 특성은 그 비효율적인 소송 절차와 고비용 부조 이런 부분은 법무팀 계신 분들은 아마 인도네시아 소송 관련해서 만약에 인도네시아 로펌이든 한국 로펌을 통해서 소송 그 보수를 제안받아 보셨으면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15번 최소한 제가 15번의 기일이 진행된다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5번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비용 구조이고 그래서 변호사 로펌들의 보수 제한 금액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는 청구 취지의 추가 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증 제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서증 제출 시한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그 법원의 그 재판 진행을 보면 정말 그 쓸데없이 엄격하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거나 상식적이지는 않은데 정말 엄격하게 비효율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주의를 요하고요. 그다음 특히나 반소장 같은 경우에도 피고가 어떤 반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반소장의 제출 기한도 1심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점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이제 신급제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 거의 유사했었는데 베트남보다는 비상불복 수단이 훨씬 더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인도네시아는 실질적으로 사심제 국가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음 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불복 수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주디셜 리뷰를 신청하는데 사유가 이 6가지 정도의 사유만 인정이 돼야 하나 실제 법원의 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대법원이 한 번 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한 번 더 진행되는 것 같이 이 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상고심이라고 할 수 있는 3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확정이 되고 그때 확정이 되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심이라고 해서 4심 판결이 나야만 그때 판결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4심 이 주디셜 리뷰를 통해서 판결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번복 가능하다.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주디셜 리뷰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리고 저는 그 결론까지 변경되는 그런 그 판결들을 몇 건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 후에 결론이 변경되는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게 어떤 정말 사건의 성질상 그런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면은 원고 또는 피고로서 당사자로서 정말 흔쾌히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불안정성이 상당하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제 중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과 중재는 이게 크게 이제 소송과 중재가 대별이 되는데요. 아까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소송은 한국 또는 그 다른 외국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의
법원이 인도네시아 판결을 승인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승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도 그 뉴욕 컨벤션 가입국이기 때문에 중재 판정을 인도네시아 법원을 통해서 집행 승인 결정을 득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에 있어서는 그 1심은 제가 이제 추정치인데 아까 대략 한 10개월 정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3심도 마찬가지로 1년. 그래서 3심에는 물론 이제 3심 역시 6개월 후에 그 3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판결을 상당히 늦게 선고를 해주고 특히나 선고가 언제 내려졌는지 그렇게 통보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관리에 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보전 처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 그리고 중재에 있어서의 보전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송과 중재 간의 비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경험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한국계 이제 PMA 컴퍼니 A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투자한 그 인도네시아 투자 외국인 투자 법인인데 그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뭐 제3자 사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분쟁 해결의 그 방법을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인 반의중재와 법원에서의 재판 중 어디로 하는 것이 A사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법원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죄송합니다. 반의 중재와 인도네시아 법원의 재판 중 어디로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반의 중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중재지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싱가포르 상사중재원이나 또는 대한상사중재원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싱가포르 상사중재원과 그런 반의 둘 중에서는 어느 그 기관이 더 우월한가? 비용 면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을 통한 그 분쟁의 진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비용 면에 있어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기간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중재원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이 싱가포르 중재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그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제 경험상으로는 공정성에 있어서도 퀘스천 마크를 그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제3국에서의 중재를 고객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도 저희가 직접 경험한 케이스였는데 한국의 금융기관이 인도네시아 그 디벨로퍼 C사에게 그 대여를 하고 C사의 발행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 및 여기는 이제 질권 및 저당권입니다. 예, 질권 및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때 중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렸지만 외국 판결은 인도네시아에서 승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그 관할의 합의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그 승소 판결을 인도네시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관할 합의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인데 저희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인도네시아 법원에 그러면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그러면 이 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이 관할 합의를 이유해서 자기네 그 인도네시아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각하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원을 그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법원을 그 관할지로 정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이제 중재원, 그러니까 보통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니인데 인도네시아 상사 중재원인데요. 그 중재원에 의한 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해서는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외국 중재 또는 판결의 집행 승인인데요. 판결 부분은 외국에서의 판결은 인도네시아에서 집행 승인을 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외국에서의 중재 판정인데 지금 사실 지금 현재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 판정을 인도네시아에서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집행 승인 절차를 고하는 사건을 현재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99년인가에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싱가포르 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론 이제 법적인 근거는 이제 갖췄겠죠. 근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번 승인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의 집행에 대해서 그 이웃 국가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뭐 싱가포르 상사중재원 중재 판정 같은 외국 중재 판정을 인도네시아 법원이 집행 승인해주지 않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되는 내용이 인도네시아의 공공질서에 위배됨이 없을 것, 뭐 이런 어떤 마지막 요건들이 그런 그 집행 승인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사례는 최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중재 절차에서 그러면 이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득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은 그럼 자기가 그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당사자 간의 계약서상에 중재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거기서 일단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계약서상에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법원 그 어떤 그 도무사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재판적을 피고의 재판적 또는 당사자의 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합의를 명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법원이 그걸 잘 인정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중재 절차 내에서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 합의를 중재 조항을 채택을 할 때 이 중재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인식을 하시고 그런 중재 조항을 채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의 뭐 법정 관리 그다음 파산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또는 18년 이때부터 인도네시아 이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재무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은행들에 의한 또는 채권자들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이 상당히 빈번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파산 절차는 베트남도 아까 그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듯이 파산 절차, 파산 결정 자체가 이 채무자 회사의 지급 불능이나 채무 초과 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만약에 2인 이상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채권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법원이나 뭐 중재원을 통한 그 사건 뭐 이행 청구를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어떤 파산 결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가 상당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주 활용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법원을 통한 어떤 소송 절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 자기의 채권을 만족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을 통해서 어떤 그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법원 소송을 통해서요. 파산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비용 면이라든지 시간 면이라든지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법정관리 신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채무자에 의해서 제기가 됩니다. 물론 그 다수의 채권자, 특히나 금융 회사들이 채권단으로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채권자로서 존재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법정관리 신청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채무자에 의해서 이게 법정관리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지급 유예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급 유예 절차를 채무자가 활용할 그런 니즈가 더 크고요. 파산 신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채권자에 의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절차를 제가 도표로서 쭉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법정관리보다는 지금 우리는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단기간에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보다는 파산 절차가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파산 결정을 받은 이후에 파산재단이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이후의 절차는 한국에서의 파산 절차와 유사하게 가는 것인데 인도네시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무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 상태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 아직 그 적극 자산이 소극 자산보다 채무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이 윗단에 있는 그 파산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산 절차가 상대적으로 파산 선고도 지금 여기 보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최장 60일 내에 파산 선고 판결을 법원이 내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속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채무자가 그 재산 은닉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이한 집행권한 취득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법원의 불공정성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판결 역시 인리에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판결이 인도네시아에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만약에 이제 관할을 한국의 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을 경우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거기서 승소 판결을 득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그 새로운 별소로서 1심에서 다시 사실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이미 한국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집행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때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이 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이 그걸 심리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판결, 법원을 통한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중재원 또는 인도네시아 상사 중재원, 물론 이제 바니가 대표적입니다만 다른 상사 중재 기관들도 있습니다. 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인도네시아 상사 중재원의 장단점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언급드렸습니다.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는 다른 외국의 중재원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 회수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서 담보 취득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그다음에 주식 또는 예금에 대한 질권, 동산 양도담보, 피두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외국 회사도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권에 기해서 담보권 실행을 통한 환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임의 경매 절차에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이제 장기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실제 경매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제3자 매각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그런 어떤 제3자 임의 매각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매라는 수단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어떤 담보권자로서 담보 실행을 함에 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인도네시아 민법에서는 유질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상사 같은 경우에도 유질 계약이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 그다음에 상사 모두 유질 계약이 유질 또는 유저당 계약이 금지되어 있는데 유저당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질 또는 유저당 계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도래했을 때 채권자가 이 피담보 목적물을 담보 목적물을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고 또 그 제한을 확대 해석해서 담보권자에 의한 임의 처분도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해석론이 인도네시아에서 해석과 그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담보 처분하는 것도 담보를 실행하는 것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따라서 법원 경매를 통한 환가만 거의 가능하다, 안정적이고 환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서는 인적 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장 거래 그와 같은 좀 더 확실한 담보 거래 수단을 채택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M&A라든지 주식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저희는 에스크로 제도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금융기관의 본드라든지 뱅크 개런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가 실제 거래상으로는 이러한 부동산 담보라든지 이런 확실한 담보들을 거래 상대방한테 상당히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건데 저희가 파악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에서는 거래 당사자들 간에 한 2년 정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거래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상대방이 인도네시아 당사자인데 사라져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것이 인도네시아 화교 또는 인도네시아 회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계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2년 이상 상호 신뢰가 쌓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제가 얻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참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은 고객분들과 저희 변호사들이 같이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결국은 이제 피하려고 했지만 분쟁을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법원을 통한 집행권은 그 확정 판결 취득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 자체도 실효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인도네시아 민사소송 제도가 과연 어떻게 된 나라인가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은 아직 네덜란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게 벌써 한 7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국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법도 유사하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좀 실망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안적으로는 파산 절차를 어떤 병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형사 고소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형사 고소 역시 한국에서는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경찰이나 그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정말 성실하게 수사를 해주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어떤 대안적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됐었던 그런 케이스는 많이 보지 못했었습니다.